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초보자부터 박사님까지 엔조이하는 클래스. 오늘의 강의는 바그너의 모든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꽤 많죠. 오늘 여러분이 바그너의 그 팩트만 아신다면요, 음악이 아주 고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종합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배꼽주의, 결혼식 때 거의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으로 입장을 해서 그와 철천지 웬수였던 멘델스존의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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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웬수였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나 봅니다. 농담입니다. 바그너는 6살 때 아버지가 죽자 그 9명의 형제들과요, 그 가난 속에서 아주 재주꾼인 그 양 아버지 밑에서 예술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요. 9살 때 피아노로 시작, 이때부터 음악가의 이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늘 도망자였어요. 청년 시절에는요 돈 빌리고 틴을 하고 바빴고, 좀 철이 드니 혁명에 가담한 죄로 경찰의 체포, 또 그냥 몰래 도망쳐가지고 뭐 취히리 뭐 어딥니까 그 프랑스, 그 다음에 스위스 이런 데로 막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히틀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찌감치 국가 사회주의 철학자들의 그 사상에 침투해가지고요 나치즘에 푹 빠지고 히틀러의 정치적 모델이 됩니다. 작곡가, 지휘자, 연출가, 극작가, 저술가, 저널리스트, 음악평론가, 또 뭡니까? 종합예술의 선구자, 그리고 음악의 천재 바그너. 외우기도 힘듭니다. 바그너가 생활고로 그의 고향 라이프치히를 떠나야 했을 때 금수저 유텐 멘델스존은요 은행가 아버지와 그 최고 고가의 부가티 라 아티르마차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당시 멘델스존은요 100년간 그 잊혀져 가고 있던 바흐의 그 작품들을 이렇게 콜렉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죠. 이때부터 가난과 싸우며 나치즘이었던 그 흑수저 바그너의 그 심한 열등감이 금수저 유태인 멘델스존을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멘델스존, 금수저라고 좋아하지 마. 인종주의가 뭔 줄 알아? 너와 같은 불순한 피를 없애는 거지. 히틀러가 나오기 훨씬 전에요 이미 독일에서는요 이 철학자들과 그다음 음악가, 문학가, 예술가들이요 국가 사회주의, 뭐 인종주의, 그다음 반유태주의 이런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나치즘의 문을 엽니다. 멘델스존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30대에 요절하자요 바그너는 그냥 유태인들을 팍팍 하면서요 음악 속의 유태주의, 뭐 자유로운 생각, 뭐 이런 책과요 그다음 신문 논평을 통해서요 멘델스존을 비롯해서 그 유태인에 대한 아주 증오를 노골적으로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유태인들아, 니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복종하거라. 민족적 정신도 없는 코만 크고 못생긴 니네들의 음악은 가식이지.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인종주의 바그너를 음악 역사에 아주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전통을 깨고 낭만파의 문을 열었고, 그는 낭만파에서 현대 음악으로 넘어가는 문을 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부수기 얍! 당시 리스트, 베를리오즈, 바그너는요 제2의 베토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막 서로 안간힘을 다했어요. 베를리오즈는요 아예 까놓고 아따 베토벤 형님 이 스카프를 구하느라 혼났질 않게 베토벤과 아주 똑같이 입고 표정 관리까지 했으며, 바그너도요 처음에는 그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따라라라라라라 거기서 언어적 문학적 요소를요 슬쩍슬쩍 훔쳐냅니다.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해. 황제 루드비히 제2세 줄을 섰고, 덕분에 왕리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죠. 그가 음악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요 이 정도 하시면 뭐 교수 수준입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강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오페라를요 안방마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나치가 되려면요 필수로 읽어야 했던 휴스턴 챔벌레인의 그 나치즘 사상을 아주 통달한 후 오페라의 사상,
종교, 철학, 정치 이것을 오페라에 어답트 시켰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시적인 그 화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는 무대장치, 뭐 조형미술을 어답트 해가지고 결국 그 토탈 아트 종합 예술로 오페라를 뮤직 드라마라고 해가지고요. 16시간 동안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브레이크 없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무한 선율을 사용했고, 세 번째는요, 장조인지 단조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유식하게 에이터널리티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어떤 그 특정 멜로디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라이트 모티브라고 부르며 음악의 그 캐릭터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리오소라는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리오소가 도대체 뭐야? 아리송 도대체 노래를 하는 건지 대사를 읊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페라에는 레시타티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하면서 액팅하는 것과 솔로를 이렇게 노래하는 아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아리오소는요, 이 두 가지를 그냥 비빔밥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그너는 그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그 고대 시대, 그러니까 그리크 신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예술적 그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그가 그의 음악 드라마를 시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에어리스타틀의 포에리카를 모방했다는 증거입니다. 23살 때 철새미인 여배우 그 미나와 결혼한 후요, 많은 그 유부녀들과 이렇게 연문을 뿌렸는데, 그 중에 자신의 그 오페라를 지휘하던 후배 한스 폰 빌러의 그 부인과 오랫동안 미래를 즐기면서 아그들을 3명이나 낳습니다. 24살이나 어린 그녀는요, 바로 리스트의 딸 코지마입니다. 첫 부인이 일찍 죽은 후에 결국 그녀와 재혼을 하죠. 리스트는 결사적으로 말렸어요. 내 놈의 바람둥이 영감탱이 바그너, 절대 내 딸은 안 돼. 아버지, 나를 사생아로 낳은 것을 잊었나요? 사실 리스트도요, 그 당시에 그 예술가들의 소셜 플레이스 살롱을 운영하던 그 다굣 부인과요 동거하면서 코지마를 낳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죠. 쇼팽이 그 살롱에서 늘 피아노를 쳤고, 그 살롱에서 또 그 위층에서 살던 그 씨가 팍팍 무는 여자 조르주 상드를 만났죠. 바그너가 독일의 가부 비단이 장사 왕서방 오토의 부인 마틸데와요 미래를 즐기며 그의 그 유명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자신의 그 로맨스를 아주 멋지게 묘사하자 평생 그 슈만의 부인 클라라만 바라보면서 수청각으로 산 누굽니까? 브람스가요 도저히 참다 못해서 바그너의 그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고 맙니다. 브람스, 고자인 주제에 무슨 사랑을 한다고 남의 잠자리까지 참견이야. 바그너는요, 브람스의 그 아랫도리가 망가졌다면서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급기야는요 바그너파와 브람스파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그너파는요, 그 바그네리언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변화를 아주 좋아하는 말러, 뭐 리스트, 뭐 지휘자 한스 리히터, 그리고 또 후고 볼프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브람스파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슈만과 클라라, 멘델스존, 음악 평론가며 작곡가 한스 리크 등이었어요. 당시 바그너파 발톱이요 그 음악계를 꽉 잡고 있었는데 바그너가 죽자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맙니다. 바그너파였던 지휘자들 한스와 말러가요 그 독일에서 그 최고의 음악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글쎄 그 브람스파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요 그 상이 취소가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요 바그너파였던 그 한스와 밀러는요 줄을 다시 서가지고 브람스파에 서서 브람스 등을 긁어주기 시작하죠. 말러가 브람스파 줄에 서지 않았으면요 지금은 저희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말러가 됐을 거예요. 당시요 서로 종교관과 사상만 달라도 왼수처럼 지냈습니다. 쇼펜하우어, 헤겔, 프로이트, 그 다음 니체, 뭐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철학가들도요 바그너파, 브람스파 이게 갈라져 가지고요 그 음악 논평을 했고, 특히 브람스파였던 그 염세주의자 누굽니까 쇼펜하우어는요 바그너파를 그 변증법을 갖다 이렇게 막 논하면서 모순을 통해서 뭐 진리를 구하자 하는 그 헤겔을
미워하다 못해서 그냥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해겔이라고 부르면서요. 해겔 물어 앉아 짖어 하면서 개처럼 취급했지 않습니까? 바그너파에서 브람스파로 바뀐 철학자도 있었어요.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누굽니까? 니체. 신은 죽으슈 하고 말에 이슈가 되었던 니체는요, 자신의 그 처녀작 비극의 탄생을 이 바그너에게 헌정을 했어요. 바그너 형님 존경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과시적이면서 뻥을 잘 치는 바그너에 실망을 해가지고 형님 헌정한 책 도리 주슈. 바그너는 종교관도 아주 특이했습니다. 뭐 예수가 유태인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리스인 그리크요. 이 히틀러처럼요, 밥 먹을 때마다 그냥 꼬박꼬박 기도를 하며 절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불교에도 또 심취했습니다. 히틀러는 바그너의 열광적인 팬이었습니다. 나치당 집회가 열릴 때마다 바그너의 마이스터징어 서곡을 울려라. 마이스터징어란요, 마징거제트가 아니라 14세기 이후 독일에서 아주 수준이 높은 시인 가수들을 말합니다. 주로 교회나 큰 행사 때 노래를 불렀고 아주 수준이 높은 음악가들이었어요. 히틀러는요, 이 나치즘을 아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바그너의 그 이데올로기와 음악을 아주 철저히 이용을 합니다. 바그너가 없었다면 국가 사회주의도 없었다. 나치가 망할 때 이 히틀러 벙커에서요, 그 바그너의 음악 그 원본들이 아주 쏟아져 나왔어요. 놀랍게도요, 유태인을 그렇게 증오하던 바그너는요, 죽을 때 유태인주의자 헤르만 레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보게 헤르만, 내 마지막 종교 오페라 파르지파는 자네가 지휘해주게. 그리고 내 장례식 때 관짝은 자네가 들게나. 운구까지 부탁합니다. 아무튼 바그너는 살아생전 진심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음악적 천재임은 틀림없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지킨 브람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또 음악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킨 바그너, 양쪽 판은요, 이렇게 음악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고 또 이 두 판은요, 지금까지 많은 필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오늘 강의는 바그너의 모든 팩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